자, 5절 공판 기일의 절차. 공판정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어 가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총서를 보면 공판 기일에서 심판 절차는 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모두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절차라는 것은 맨 처음에 하는 모두 절차. 모두 절차에서 그럼 뭘 할 것이냐? 맨 처음에 피고인이 재판이 시작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쟁점을 질문하고 검사, 변호인이 주장과 입증 계획을 말하는 진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맨 처음에 고지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공판기일의 맨 처음에 행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의 고지입니다. 두 번째, 인정신문. 인정신문은 누구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증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의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신문하는 것은 뭐냐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인가 통일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두 절차에서는 검사의 모두 진술. 제 285조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명 적용법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필요적이죠.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공소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공소 요지는 진술하게 할 수 있지만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명 적용법조는 낭독하게 해야 된다. 필수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에 대한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럼 필수적 절차, 이것은 1항이죠. 공소사실 제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여 심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공소요지. 공소장 전체를 너무 길어서 낭독이 오히려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재판장은 이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 검사에게 공소장 낭독 대신에 공소요지만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는 검사의 모두 진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4번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렇다면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된다. 공소사실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를 진술하고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에서는 관할 이전의 신청이라든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위반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공소장 부본의 송달에 대한 이신청 1회 공판기일 이신청은 늦어도 2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어버려서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은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는 재판장은 쟁점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287조는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정점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사 및 변호인이라고는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과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사실을 기초로 법원은 사건에 대한 애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모두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가 끝난 바로 다음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증명을 가지고 어떤 주장과 어떤 입증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사건 계획과 향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이고 법관의 쟁점 정리 절차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그보다 모두 절차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실심리로 들어갑니다. 사실심리에서 중요한 건 증거조사겠죠.
증거조사란 어디서 한다? 수서법원 또는 법관이 피고 사실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서 인증, 서증, 물증을 각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공판정에서 직접 법원이 행하는 것은 지금 공판정 외에서도 증거조사는 허용된답니다. 그러면 증거조사의 시기, 절차, 그리고 시기부터 봅시다. 증거조사는 언제? 모두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는 일단 봅시다. 당사자의 신청. 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동의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하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직접 증거조사가 이르도록 고의로 일부러 늦게 증거를 신청함으로써 공판을 지연하거나 그런 것을 공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늦게 신청한 것을 인정할 때는 직권이나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걸 증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있는 증거조사 신청을 봅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필요한 증거 일괄해서 신청해야 된다. 일괄 신청입니다. 자, 그렇다면 142조 2 증거 신청의 방식,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3항은 좀 2항은 좀 받으시렵니까?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 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그런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서류나 물건에 대한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거를 신청하는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항목을 1항 내지 5항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1항 내지 4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증거 신청은 그냥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조사는 어떤 순서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럼 잘 봅시다. 제129조의 2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그러니까 먼저 한다 그 말이죠. 검사가 한 거. 그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1항에 검사가 신청한 걸 먼저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한 다음에 끝난 후에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다. 하지만 3항을 보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증거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도 마찬가지 니은 다 말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4번 법원의 증거 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범죄 및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결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에 관한 증거 결정을 하며 제출한 자로 하여금 서류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이 증거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거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해서 할 수 있다. 증거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할 때는 당해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받아서는 법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거 조사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류의 경우도 있고 증거물이 있습니다. 증거 서류는 어떻게 것이냐? 서류다 그러면 서류가 얇은 것도 있고 아주 두꺼운 서류도 있겠죠. 증거 서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증거 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거 조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 이를 낭독해야 된다.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때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용을 그냥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낭독이나 내용 고지보다 열람, 그냥 이게 보는 게 더 효과적인 증거 조사 방법이 된 경우 재판장은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뒤에 진급해서 하겠지만은 원래 이 서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걸 읽어주는 것이 정확하겠죠. 하나 너무 두꺼울 때는 어쩐다. 그렇게 열람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정도고요. 증거물은 자 이걸로 때렸습니다. 이걸로 맞았습니다. 이걸로 뭐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할 때 증거물에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제시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 법원 사무관 등에 제시를 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증거물인 서면 그러면 증거물도 있고 서면도 있죠. 그러면 제시 플러스 뭡니까? 아까 했던 거 낭독이나 요지의 고지 그러니까 물과 서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방법도 제시 및 낭독이나 필요한 내용의 고지입니다. 자, 그 밖의 증거 이제 컴퓨터용 그런 것이나 음성 자료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원칙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기억된 문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정보장치 매체에서 기억된 정보를 증거자료로 할 때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컴퓨터 디스크 등에서 기억된 문자 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정보가 도면이나 사진인 경우에도 같다는 얘기고 그럼 음성이나 영상 자료는 어쩔 것이냐. 음성, 녹화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음성이나 영상 녹화 자료는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음성이나 영상이 녹화된 사람, 음성 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화 등의 한 일시 장소를 밝혀야 된다. 만약에 이놈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녹음 매체의 취지 그 밖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는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준용 규정은 도면이나 사진 그것도 같이 준용한다. 한번 빨간 거 쳐진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놈을 종합 정리하면 영상 녹화물은 봉인을 해제하고 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녹화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자 매체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서 인증한 등본으로 본다는 것. 그렇다면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견 봅시다. 증거조사의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각 증거 결과의 의견을 묻고 권리를 포함해서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의 만약에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이의신청할 수 있죠.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거나 상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기. 자, 시기는 개개의 행위나 처분 결정치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이유를 간결히 명시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시기를 늦은 이의신청, 소선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일기각합니다. 다만 시기를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늦은 것다는 이유만으로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이제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그 말은 뭡니까? 검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은 순차적으로 공소사실 및 정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피고인은 뭐냐? 일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해서 그 정사에 관하여 신문하는 절차인데 이때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은 유죄무죄의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앞에 배웠었죠. 그러면 피고인 신문의 순서를 보면은 자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죠. 다만
재판장은 이런 순서에 구애 받는다 안 받는다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을 신문할 때 그 방식은 증인 신문의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의 방식은, 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로 강요나 유도 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판장은 어떤 재정인에 앉아있는 사람이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재정인을, 앉아있는 사람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 또는 법관은 피고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필요적인 의무적이죠. 어떤 경우 할 수 있느냐?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나 피고인의 연령, 성병, 국적도 있습니다.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그래가지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親属,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동석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인과의 사유의 관계나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야 된다. 자, 사망, 피고인과의 동석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을 방해할 때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실심리 절차의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변론이죠. 자, 검사의 의견 진술. 이걸 보다 우리가 볼 때 논고.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날 때 검사는 사실과 적용법정의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논고입니다. 검사의 의견이 논고입니다. 만약에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양형에 대한 의견, 이걸 보다 구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이 구형에 대해서는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검사의 구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자, 검사가 1년 그랬는데 법관이 2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 볼까요? 1.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법관은 그 의견에 구속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검사는 구형에 포함되지 않는 벌금형을 병가하였다 해서 이를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위법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자, 2번 결심 공판에 출석한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정의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검사의 논고가 없고 검사의 의견 진술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답니다. 자, 세 번째 판례, 몰수나 추증은 일정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검사가 추증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검사의 구형까지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입니다. 검사와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누구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둘 사람 다에게 줘야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의 진술을 주지 않는 채 심리를 마치면 판결을 선고할 때는 위법이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례를 보면 변호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공판기일이 불출석하여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변호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제 판결의 선고. 자, 제318조 4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된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형사소송법의 법전의 그 원칙입니다. 그럼 받으시죠 뭐.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항의 단서의 선고 기일은 최종 변론 후에 며칠 이내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된다. 우리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합의부의 경우에는 어쩐다. 판결을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데 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합의입니다. 재판장이 그런데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과반수로 결정하며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면 각장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에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이게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에 1년, 2년, 3년 세 사람 판사가 했다. 그러면 과반수가 어떤 것도 안 됐으면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 어차피 결국은 2년이 됩니다. 불리한 것은 3년이었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거, 그 다음엔 2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거. 자, 피고인의 출석. 판결 선고기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출석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에 대한 퇴정 명령을 받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면 판결 선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 요지를 설명해야 된다. 형을 선고하는 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된다. 자, 선고 기일은 아까 얘기했죠. 판결 선고는 변론이 종결한 기일에 해야 되지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종결 후 14일 이내로 해야 되고, 변론이 종결한 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 5일 이내 판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5일 이내 작성해야 된다. 자, 피고인에 대한 판결 등본의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일인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330조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이거 한번 더 봐주시죠. 자, 전문심의위원 제도. 전문심의위원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법원이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문적인 분야에서 첨단 산업 분야라든가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필요할 때는 직권이라든가 검사,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의위원을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심의위원의 지정, 그래가지고 전문심의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의위원을 지정을 하는데, 자, 이 전문심의위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수당을 지불하고 그 밖에 예비, 그 다음에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의견을 진술한다 그 말이에요. 전문심의위원은 전문 지식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게시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전문 지식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신문, 전문신문위원은 기일에서 누구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재판장의 허가를 얻으면은 뭐랍니까? 직접 신문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자, 의견 진술 후 기회를 부여해라. 법원은 전문심의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의위원회의 설명, 의견을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 진술 후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전문심의위원회 참여 후 결정 후 취소. 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직권이나 전문심의위원회 지정 후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자, 법원은 만약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것을 신청할 때는 그때는 취소해야 됩니다. 전문심의위원회의 제적 기피, 이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17조나 20조, 23조의 규정은 전문신문위원에게도 준용된다는 것.
재적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이건 알아두시고, 자, 재적 또는 기피 신청은 전문심리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의 재적 기피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전문심리위원은 쉽게 얘기해서 이걸 공무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보니까 뇌물죄의 주체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이었던 자가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심리 절차에서 증인신문이나 감정이나 검증을 하지만 이게 이제 항이 중요하다 보니까 항목을 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증인신문을 볼까요? 증인은 뭘 보다 증인이라면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행한 사실을 진술한 제3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서 진술하는 자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참고인과 구별되겠죠. 그래서 구별의 개념,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람이 참고인이고, 감정인은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용해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정인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인은 증인과 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더라도 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 증인입니다. 감정 증인은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수록 이 감정 증인은 대체성이 없으므로 이건 증인이라고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 적격 그러면 증인에 대해 자격이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증인 적격,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법원은 누구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는 게 원칙적으로 다 증인에 될 자격은 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런데 증인에 될 적격, 증인에 대한 자격이 제한되는 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신고할 때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감독 관청서의 승낙이 없이는 증인으로 심문하지 못합니다. 그럼 법관은 어쩔 거냐? 법관은 안 되겠죠. 법관은 그 공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당해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 사무관 등도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법관과 동일하다. 검사에 대해서는 증인 적격이 있는가 없는가 학설에 따르나 통설의 개념에 의하면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검사가 아닌 검찰 사무관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 적격은 인정됩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어쩔 거냐? 변호인에게 증인 적격이 있냐 없냐 하지만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와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초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증인 적격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증인 적격,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지요. 그래서 제3자임을 요하는 증인이 될 수 없고, 만약에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해버리면 진술거부권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있는가?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은 부정됩니다. 하지만 자기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거나 공동 피고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에는 증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판례를 볼까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증인의 지위에 있다. 그래서 선서 없이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 증거람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지위 있으므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서 피고인의 지위에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게임장의 종업에 있던 그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이라는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항에서 소송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 일단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는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 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 절차도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의무는 이제 출석 의무가 있다. 자,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인을 소환합니다. 소환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장의 정달, 점화, 우편,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하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법원, 법관은 증인을 소환하는 급속을 위한 경우에는 늦어도 출석 24시간 이내에 소환장을 송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증인, 법정에 나와 있는 증인은 소환하지 않고 심문할 수 있고 증언 거부권자에게는 증인 거부권자입니다. 증언 거부권자, 증인 거부권자는 출석 의무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동행명령과 구인, 법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필요한 때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동행까지 데려올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동행을 거부할 때는 구인할 수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출석을 안 해버렸을 때, 출석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소송 비용과 과태료 봅시다. 법원은 소환장에 송달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에 대한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하도록 면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치.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를 명할 이유가 처합니다. 법원은 감치 기간 내에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된다. 감치는 그 재판을 하는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 교도관, 법정경위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감치를 제한한 재판을 받은 증인의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직접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야 되고 법원은 감치시설의 장의 통보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야 됩니다. 또 법원이 감치 결정을 받은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감치 결정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어쨌건 과태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 항고가 있다 할지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서의 의무. 증인은 뭘 해야 된다? 선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서 봅시다. 선서는 뭘로? 선서서에 의해야 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라고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되고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때는 참여한 누가 해야 된다?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선서는 서서해야 되겠죠. 그래 기리바에 엄숙해야 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증인 선서 무능력자 다음 증인이 갖고 이뤄야 할 때 선서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된다. 16세 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 선서 무능력자. 선서의 절차. 출석한 이유는 선서 무능력자를 제하고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한다. 재판장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서명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선서는 각 증인마다 하며 대표 선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증인은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해 서명할 때는 법원 사무관이 해야 되고 대표 선서는 해야지만 선서는 각 증인마다 해야 되며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유증의 벌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유증의 벌을 선서 전에 유증의 벌을 경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고 증언하게 하였다 해서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서 무능력자 했죠. 선서의 16세 미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만약에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킬 때 증언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선서가 무효이므로
허위 증언할 때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건 중요.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킨 경우에 쉽게 해서 증언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증언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위증죄는 성립된다 안 된다. 선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선서 의무를 위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고, 과태료 결정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증언의 의무. 증인은 신문 받은 상황에서 증언 말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신문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언 능력이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면 좋고, 형사 미성년자라도 증언 능력은 있을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할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 처할 수 있다는가. 자, 그럼 판례를 한번 볼까요? 사고 당시 10세 남녀의 국민학교 5학년생은 비록 선서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을 보아 의사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언 능력이 있다라고 할 것이다. 사고 당시 3년 3월 증언 당시 3년 6개월 남짓 강간 치사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할 때는 이때는 증언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의무만 있냐면 권리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권리냐 하면 증언 거부권입니다. 증언 거부권과 증인 거부권은 구별해야 되죠. 증인은 일정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인이 이런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 이걸 보다 증언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증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 증인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출석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석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근친자,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법정 대리인, 후경 감독인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려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권리라는 것이 뭐냐? 유죄 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든가 확정돼버렸으면 다시는 처벌 안 받지, 더 이상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비밀로 한번 가볼까요? 업무상 비밀, 변호사, 변리사, 공직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었던 자와 또는 이런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한적 열거이므로 이 얘기에 적혀지는 다른 사람은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예외로 한다. 증언 거부권의 고지, 증언 거부권의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자, 증언 거부권의 고지는 증언 거부권에는 절차적 보장을 하면 증언 거부권을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거 능력은 어쩔 것이냐? 판례는 증언의 효력은 영향이 없어. 그래서 증거 능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석해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선서의 효력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 관해서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번 판례를 보면 다른 거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앞에 부분은, 나는 설명할 부분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거짓 진술하게 된 사안에서 이때는 증언 거부를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에
증인신문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선서는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해서는 역시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자, 4번 판례.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재심 청구할 예정인 것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에 보면은, 5번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사소송법 160조 증인이 146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증언 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는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12조 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에 관한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도 유치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근거는 없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십시오. 가끔 시사성과 좀 곁들여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증언거부권은 증언거부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증언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증언거부권이 증인의 권리자 의무가 아니므로 증언거부권자는 증언을 포기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언을 거부하려고 한 자는 그 거부 사유는 소명해야 된다. 기타 증인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비와 여비, 일비,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안 되겠죠. 재정 증인 앉아있는 사람, 재판에 있는 그 사람도 비용 청구권은 없습니다. 증인신문 조서에 열람 등 경우 증인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증언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증인이 마지막에 신변 안전조치 청구권도 있다 그 말이죠. 특정 강력범죄 처벌의 증인은 기타 사람으로서 생명, 신체의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변 안전조치가 행해진다는가. 그러면 증인신문의 방법, 참여권, 당사자의 참여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일시와 장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니까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할 때는 예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관계자에 대한 동석, 이 두 가지를 나눠봅시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범죄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의 불안을 느낄 염려가 있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들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필요적 규정이냐, 범죄로 인한 피해자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때,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다면 피해자나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동석한 자가 증인이나 신문을 방해하거나 진술의 내용을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쭉 보다 보면 배우자, 지키는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경과 원활한 의사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있는 자를 말한다. 참여권, 여기서 이렇게 참여권을 침해했을 때 당사자의 증인신문 참여권이 침해된 당사자 또는 변호인 증인신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증인신문제 하자는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판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1번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여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입니다. 자, 2번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 없이, 통지도 없이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나 그 후 동증인들의 신문 결과 동증인의 신문 조서에 소송 관계인들에게 고지한 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의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하재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제에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심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접적인 증인을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될 수 없다는 거. 판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증인심문의 방법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야 되겠죠. 말로 해야지 방청석에서도 알아먹겠죠. 구두주의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해야 된다. 그러나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묻고 서면으로 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개별 신문과 대지를 볼까요? 각 증인에 대해서는 각 증인에 대해서 신문내고 신문하지 않는 증인이 제정할 때는 퇴정을 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증인을 퇴정에 대해서 퇴정시킬까 하니까 퇴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을 면전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 법인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 증인과 다른 증인을 대질할 수도 있고, 자, 포괄신문의 금지.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각 증인에 대해서 신문해야 된다. 증인신문은 그래서 이걸보다 개별신문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상황을 하나의 질문으로 묻는 복합질문이나 포괄적이고 막연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호신문주의가 있는데 그 교호신문주의가 뭘 의미하는가? 교호신문주의, 서로 쌍방이 교차해 가면서 신문한다 그 말입니다. 교호신문주의라면 증인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이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으로 하는 것을 그 신문의 방법을 말한다. 자, 그럼 먼저 주신문부터 볼까요? 주신문을 뭘보다 주신문이라 하냐면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는 증인신문, 이걸보다 주신문이다. 그건 주신문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볼까요?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하지만 증인신문을 신청한 입증 취지, 증언의 증명력을 보강 또는 탄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명력과 관계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이 보통 주신문하죠.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도신문은 금지됩니다. 증인에 대해 자기가 바라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이므로 신문자와 증인의 우호관계에 있으므로 신문자에 대해서 암시에 영합하는 진술할 위험을 방지하기 일반적으로 유도신문은 금지된다. 그런데 주신문에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증인의 경력, 교관계, 실질적 신문의 앞에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는 경우나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툼이 없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는 경우. 자, 증인이 주신문한 자에 대해서 주신문자에 대해서 적이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할 때, 기타 유도신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신문에도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유도신문 할 수 있다. 반대신문은 어쩌냐? 자, 주신문 후 반대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주신문의 모순점, 증인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신문을 말한다. 그럼 범위는 어쩌냐?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 반대신문에서 새로운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으면 이것이 바로 반대신문이 아니라 주신문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왜 그러냐? 반대신문은 증인과 신문자가 우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왜곡된 증언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재판장이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재주신문은 주신문을 한 사람이 끝나고 반대신문이 끝나고 다시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 또 재주신문, 주신문에 대해 이해하지만 주신문에 나타나자면 새로운 사항을 신문할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때 이걸 주신문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또 재반대신문, 재주신문에 반대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반대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것보다도
이렇게 교신문 제도에 대한 수정이 있어. 이건 좀 받으실 겁니다. 자, 증인신문의 개입권.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먼저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교신문 방식으로 신문하는 재판장이 필요하다면 재판장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재판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장은 증인신문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자,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판장이 정하는 바인데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 경우 당사자의 신문 방식은 반대 신문에 의한다는 겁니다. 이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공판 절차는 조금 이따 바로 할 건데,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교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판례는 한번 보고 가십시다. 검사가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갑에 대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에 관해 각 공판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명할 증거가 의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항에서 이때는 무엇을 했냐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도신문으로서 이루어진 주신문은 하자가 취소됩니다. 자, 6번에 공판정 외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반드시 공판정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할 때는 공판정 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정 외 증인의 법정 외 신문.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해야 되나, 법원은 증인의 연령이나 직업,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조사,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이 행하여 증거,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되며 이에 대해서 공판기일에 요지고지나 낭독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됩니다. 이 7번에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자,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가려진 시설을 하고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대한 규정된 범죄와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범죄의 성질이나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피고인과 관계, 그 밖의 사정을 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해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중계장치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대한 신문 여부의 결정. 법원은 신문할 증인에 대하여 165조 2, 1호부터 3호까지의 정한 자에 해당되고 있는데, 증인에 대해 신문을 결정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대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된다. 자,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돼. 이때 증인의 연령, 증언 당시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 범죄의 수단과 결과물, 범죄 후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럼 법원은 이왕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이라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인 중계시설을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어떤 중에도 신문 전이나 신문 중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신문 중에도 차폐시설을 통해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증인 보호를 위해서 신문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범죄 피해자가 공판장에서 진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십시오.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의 진술권. 자, 원칙.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 중 형제 자매의 신청이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됩니다. 예외. 어떨 때는 그냥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적이나
해야 한다 그랬으니 필요적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의 공판 절차에 충분히 진술하고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때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술의 내용도 봐볼까요? 법원은 범죄라는 피해자의 증인할 신문 기회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 진술할 자를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범죄 사실의 신청이 여러 명인 경우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신청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이유 출석하지 않을 때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방법, 증인신문 절차.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신문 절차에 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재판장이 정하는 바, 이것은 반대신문에 의해야 한다 그랬죠. 진술의 비공개, 어쩔 때 비공개할 것이냐, 범죄는 피해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비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심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유를 붙여서 고지합니다. 심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신뢰 관계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라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아까 그랬죠? 이렇게 증인의 연령 쭉 해가지고 할 수 있다지만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는 동석하게 해야 된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자, 만약에 동석한 자가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통지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통지. 검사는 범죄라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당해 사건에 옛날에 한번 했죠. 다.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의 결과, 피고인 구속, 석방에 대한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된다. 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신청권자. 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 이를 위임받은 피해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종 형제자매 변호사이다. 자, 상대방과 시기. 신청을 상대방은 공판 기록이 내 재판장으로 하고 신청 시기는 공소 제기 법원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에 대한 통지.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등사의 신청의 취지를 지체 없이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용 요건.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이나 심리적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고 인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주의사항은 뭡니까? 명예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불법의 절차. 재판의 절차가 지연될 우려 등이 있어서 그 열람 등사 허가 여부는 등사의 기록, 사용 목적의 제한, 조건 부과의 처분에 대해서 불법은 허용된다 안 된다. 이건 불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정 통역 번역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주죠. 감정이라는 것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법칙, 그 법칙을 통해 얻은 사항을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법관으로서 감정의 명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자는 감정 수탁자라 그러지 감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인의 신문은 증거조사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는 감정신문을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에 대한 절차,
감정인 선정, 감정인은 학식 경험인의 감정을 명할 수 있고, 선서, 감정인이 감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전에 반드시 선서해야 됩니다. 선서 없이 감정을 한 것, 이때는 증거 능력이 부정돼 버리죠.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감정을 위촉할 때, 이때는 선서 없이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 감정인도 마찬가지 법원 외에서, 법원이 필요하던데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것. 자,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타인의 주거라든가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를 한다거나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법원이 허가할 때 허가장을 발부해야 되고, 허가장을 발부하고, 감정인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감정인의 공판정에서의 처분은 허가장의 발부와 제시가 필요 없다. 어디에서? 공판정에서 행하는 처분에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인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재판장에 그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하거나 열람 등사권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도 참여권도 있고, 또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감정인은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발문 물어볼 수 있다. 자, 감정인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있어 돈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비, 일당, 숙박료, 감정료, 채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감정에 참여할 수 있고, 감정에 대한 문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끝나면 감정인은 경과 결과 보고를 서면 보고, 판단 이유를 보고, 필요할 때 감정인에게 이건 설명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인이 수행할 때는 각각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역과 번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법정에서 뭘 사용해야 돼? 국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국어를 통하지 아니한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외국인이나 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해서는 통역을 요하지 않습니다. 농자 또는 하자, 농화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고, 판례를 볼까요?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적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 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던 점을 비춰 형사소송 12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이번 증인의 연령이 13세라 할지라도 증언 능력이 있고, 그 증언을 증거로 하여 사실을 인정하며 중국인이 할지도 한국어를 해석하는 등 통역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말을 잘 알아먹고 그러면 통역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어를 번역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감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관한 또는 통역과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나는 이제 검증을 볼까요? 검증은 앞전에, 자, 수사관의 검증, 법원의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을 사용하여서, 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하는 거죠. 사물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 인식하는 증거조사다. 검증은 목적물에는 제한이 있다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검증은 강제처분 일종인데 영장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과 구별된다. 검증에 필요한 처분, 신체검사의 주의 모든 것은 다 검증 시각에 대한 이런 것은 다 준용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검증 후 조서. 자, 조서의 작성, 검증에 관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 조서에는 검증의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여서 도서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증거조서와 증거능력. 수서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한 결과 법관의 오관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가 바로 증거로 되나, 자, 법정 내에서 공판기일에서 하는 것은 바로 증거가 되지만 공판기일 외에서 검증이 행하여지고 그 결과 검증조서가 작성된 경우 공판장에서 검증조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 이건 증거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